문재인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한국이 원하는 대북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 관계를 대북 관계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홍 의원의 복당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와 유족에 매월 10만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5.18 특혜가 광주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20%나 떨어진 가운데 문재인은 우리 경제에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추진하려던 핵심 군사기술 개발 과제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외부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봅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공산당이 만든 시노팜 백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 사랑이 돋보이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다음 달 영국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유럽연합 또한 G7에 초대받아 대표가 참석하게 됩니다. 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세계의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며 G7 국가들은 전 세계 순국부 중 58%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그룹에 속한 나라들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견이 없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이죠. 때문에 오랜 시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를 열망해온 한국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적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당시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와 함께 옵서버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의장국을 맡은 일본의 초청을 받았지만 아프리카 순방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G7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하는 G7 확대 방안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G7을 민주주의 10개국 D10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D10의 회원국은 기존의 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G7을 D10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만의 의지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G7은 그동안 주요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는 기존의 7개 회원국 중 하나라도 반대한다면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확대의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해지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두 한국 대통령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데 앞장섰던 일본이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앞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G7 확대 구상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가 뒤따랐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한국이 D10에 들어가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 영역을 나눠서 투트랙으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 영역이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를 뜻하고요. 경제 영역이 바로 D10입니다. 때문에 북한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 성향을 보인다고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 일본을 미국이 설득에 나서며 한국에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번 G7 회의의 배경을 잘 인지하시고 다음 소식을 들으시면 이해가 한층 더 수월하실 겁니다. 한미일 3국이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G7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떼거지로 만나는 형식이 아닌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3국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건데요. G7 다자회의 일정 도중 개최가 아니라 단독 행사로 격상시키면 3국 정상회의의 무게감을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엄중함을 부각하겠다는 건데 특히 미국이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의지에 문재인 정부가 딜을 쳤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 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미국 니네가 원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문 정권이 최대 업적으로 여기는 싱가포르 선언을 바이든 행정부 니네가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 대북 관계와 대일 관계를 연관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자유 기자가 설명합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국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미일 삼각협력 복원을 외교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건 동맹 강화다라며 여기에 집중해주면 대북 정책에서는 한국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난해 말께 미 국무부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 대북 정책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한국 정부에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1월 있었던 1차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곤혹스럽다고 말했고 이후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위안부 사건을 담당하던 법관 다수가 교체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2차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소미아 폐기를 거론하면서 반일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서 대북 정책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정부가 한일 관계를 대북 관계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장기적 비전 없이 한일 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전 당의 공천 컷오프의 반발에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홍 의원 복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된 이유를 들어보면 홍 의원의 막말 또는 꼰대 이미지가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홍 의원이 복당하면 젊은 층들의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당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2.6%를 받아 1위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2위, 3위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각각 11.6%, 10.9%를 받았지만 홍준표 의원의 적합도 결과 수치에
절반 수준에 그쳤고 뒤이어 나경원 전 의원이 6.4%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 의원이 2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지난 11일 발표된 STI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최근 홍준표 의원의 20대들을 겨냥한 발언들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예민해하는 모병제와 비트코인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홍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추세가 모병제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방비는 남녀 불문 국방 의무를 져야 할 국민들이 국방세를 내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선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실망한 젊은 층들이 다소 투박하고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홍 의원의 솔직하고 팩트에 기반한 주장과 정책 노선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회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당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의 복당 절차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의 복당은 지난 1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복당을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중앙당에 15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복당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복당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상존하고 있지만 홍 의원은 우리 당의 대표였고 대선 후보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복당의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중앙당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의 복당은 당 비대위의 결정만 남아있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당규가 탈당한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는 시도당의 승인에 더해 당 최고위원회의 승인까지 받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대위가 최고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홍 의원의 복당은 비대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점거한 광주의 한 좌파 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불법 점거한 혐의로 광주 전남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10여 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를 방문해 당직자들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김 대표 대행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당직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이 됐고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5.16 혁명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내지 않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5.16 혁명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 성공한 혁명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다면서 좌파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 묻어버리기 등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16 혁명은 우리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 긍정의 의식혁명이며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으로 한강의 기적, 부국강병을 이룬 경제혁명이며 반공을 곡시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혁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5.18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원진 대표는 5.16 혁명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정당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당당하게 5.16 혁명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구국혁명, 성공한 혁명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성으로 딱 한 번 준다는 게 아니라 매달 지원하는 것이고 추진 중인 사안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지역에서 5.18 유공자 대상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건 이재명의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이 이른바 돈플리즘으로 표심 얻기도 모자라 경기도를 제2의 전라도로 만들 기세입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11월 이재명이 5.18 세계단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전해줬고 생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계단체 대표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공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배석한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병우 국장은 이번 지원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18 유공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이에 따라 가짜 유공자 또한 많이 생겨나는 듯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들을 만나 민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지만 욕만 엄청나게 얻어 잡수셨습니다. 저도 20대라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을 텐데 30대인 게 참 아쉽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송영길 면전에 대고 이낙연의 의무복무 군인 3천만 원 지원 등 민주당의 현금성 공약에 대해 이젠 이런 공약에 속지 않는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전한 민심은 그야말로 싸늘했습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성년의 날 기념 20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20대 대학생 2명, 민주당 대학생위원 등 20대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21학번 대학생인 김한미루 씨는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향해 느끼는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예전에 친구들 사이에서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 지지하느냐고 놀리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안 놀린다며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는 말이 더 비하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의 언급을 포퓰리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전환한 회의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시기와 방역수칙 보완사항, 일자리 문제, 군대 문제, 주거 문제, 20대 젠더 갈등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대 청년들에게 혼쭐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개최한 20대 쓴소리 경청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일자리 정책 실패 등등 거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실책을 거론하며 송영길에게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월요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의 달나라 발언도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이 우리 경제에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또 정신 승리를 하며 자신을 셀프로 평가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30%에서 50%로 무려 20%나 추락했습니다.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이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무슨 근거로 이런 헛소리를 한 것일까요? 문재인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제넘게 주재하면서 다행히 최근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만 명 이상 늘었다. 일자리 증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인 것도 또 청년층 취업자 수가 2000년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 40대 취업자 수가 지난달 11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단기 알바, 노년층의 도로에 꽃 심기 등등 이런 일자리들이 늘은 것만 자랑할 뿐 정작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30, 40대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함구하고 은폐한 셈입니다. 이날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우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가대상국 83개국 중 42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삶의 질 지표가 크게 악화한 데는 집값 폭등과 생활비 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난 4년 대통령의 이념과 아집 아래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굴지의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치솟은 집값과 전월세로 씨름하는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마저 폭등해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구분할 기준으로 마련 중인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K-텍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만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하면서 나홀로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윤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K-텍소노미 초안엔 농어업, 제조업, 에너지, 수송 등 10개 분야 87개 업종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선 문재인이 집착하고 사랑하는 태양광, 풍력, 폐열을 통한 열 생산 등 27개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은 쏙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K-텍소노미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K-텍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체계입니다. 민관 투자 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걸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따라 투자 자금이 태양광 사업 같은 곳으로만 투입되는 현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경우 세계의 탄소 감축 움직임에 동참할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원전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현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자원이라며 전 세계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지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 말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멀쩡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LH 사태와 같이 내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방위사업청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방산업체 직원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위사업청이 올해 추진하려던 핵심 군사기술 개발과제 10여 개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외부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사기술을 빼돌린 자들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방산업체 직원 B씨 휴대전화에서 올해 방사청이 착수할 예정인 군사기술 관련 16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가 남긴 내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사는 어제였던 17일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소속 A중령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중령을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20차에서 24차 방위사업 기획관리 실무위원회 2호, 3호 안건으로 알려진 전체 문서 중 2페이지가 저장돼 있었는데 거기에 A중령의 이름이 적힌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엔 해군 잠수함 음파 탐지기 등 16개 군사기술 개발과제 항목과 기간, 총 비용, 금년도 예산 등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 휴대전화엔 해당 문서 이외에도 다른 군사 기밀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기술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군사 기밀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핵심 정보는 빠져 있어서 군사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문재인처럼 말장난하는 재주가 아주 특출나시네요.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모 부대 소속 육군 장교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3분경 고양시 소재의 한 부대 영내 독신 숙소에서 A중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중위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는 총기와 탄창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숨진 A중위가 총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군사경찰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 논란에 이어 이젠 맞으나 마나 소용없다는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 육군 부대에서 2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는 이달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간부 3명도 포함됐습니다. 이 부대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1차 접종까지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 감염을 막아주기는커녕 몸만 더 상하게 할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셈이죠. 군 당국은 지난 4월 28일부터 30세 이상의 장병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14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장병과 공무원은 11만 2,655명입니다. 접종 대상자 전체의 84.9%입니다. 접종 동의자로 보면 98.7%에 해당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1차 접종 이후 12주 이전에만 맞으면 됩니다. 즉 현재 백신 접종을 받은 군 간부들은 거의 1차 접종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간부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육군본부는 16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에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육군본부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왔던 모양입니다. 사실 백신 문제는 청와대가 지휘하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백신과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장병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것 외에는 군 수뇌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유튜버 유시민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는 자신의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었죠. 그러면서 유시민은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유시민을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검찰 조사로도 드러났습니다. 유시민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세련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유 이사장이 실제로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통보 유예권 행사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정보 통보 유예는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최대 6개월 동안 숨길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 이사장은 통보 유예권을 근거로 검찰이 재단 계좌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유 이사장은 검찰의 계좌 추적 의혹 제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며 현 정권 옹호와 자신이 속한 진영 편들기에 선봉해서 왔습니다. 특히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점부터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유시민은 북한 김정은이 보낸 통지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이전과 다르다.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라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유시민의 이런 발언들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현 정권의 옹호와 자신이 속한 진영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린다는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아왔습니다. 확인 없이 가짜 뉴스를 뻗뜨리고 궤변과 음모론으로 좌파 진영의 교주 행세를 하고 있는 유시민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한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수가 2년 전에 비해 35배 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35배도 못 믿을 수치인데 무려 350배가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수가 불과 2년 전보다
35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수십 배씩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늘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잇따라 추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까지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2019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3가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613가구로 2년 새 무려 35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서대문구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은 2019년만 해도 107가구였지만 올해는 3,956가구로 37배 늘었습니다. 구로구 역시 2019년 87가구에서 올해 1,914건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 수가 22배 증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자치구에서도 수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와 노원구는 2019년만 해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이 단 한 가구도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2,739가구, 368가구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겼습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일종의 부유세 성격입니다. 그러나 강서구나 서대문구 등 종부세 대상 주택이 최근 급증한 지역들은 모두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지역으로 꼽힙니다. 오히려 종부세 원조 타깃이었던 강남 3구의 지난 2년 새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증가율은 대체로 2배 이내였습니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잇따라 추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전 LH 사태가 터지자 정부와 여당은 연일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발언 본색, 심지어는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수사 의지를 보였었죠. 그때만 해도 이번엔 뭔가 달라지겠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을 느낀 국민들도 계셨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도대체 LH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계시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불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약 1,058평을 4억 7,520만 원에 매입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 이모 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특수본은 여론을 의식했는지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 것이 부실 수사, 맹탕 수사로 평가받는 것은 수사경찰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는데요.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여당 소속인 양양자와 양이원영은 불입건했지만 야당 의원인 강기훈 의원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아닌 검찰이나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4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하 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원은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 특히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 취지에 따라 국토개발정보관리제도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LH 의혹 폭로 초반부터 감사원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등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감사원이 이날 감사에 착수하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나 특수본이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감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을 두고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되면서 삼성 계열사 노조의 전방위적인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오늘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의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에 이어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 8개 노조가 참여하는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연대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이후 삼성 내에서 첫 사례가 됩니다. 중국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시노팜 백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백신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도 포함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가격리 대상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노팜 백신도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WHO는 기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 더해 최근 중국 시노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코로나 유입 초기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못해 지금까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7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댓글은 권웅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런 케이크를 받고 싶다는 희망사항일 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이나 하시오 라며 스승의 날 똑같은 케이크를 제자에게 받은 것처럼 똑같이 자랑한 조국과 추미애에 관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뷰렌리치스님께서는 그게 사과할 일인가? 별짓을 다 하네 라며 전직 두 대통령들의 석방을 거론했다가 돌연 사과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공리님께서는 문재인은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며 유튜브 광고를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을 강조한 문재인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공휴일인 내일은 하루 쉬고 목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